보물을 찾기 위해 도시 아래의 하수도에 들어왔다. 그런데 뒤에서 굉음이 들리기 시작했고 그것은 점점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었다. 그리고 채 몇 초가 안 돼서 뒤를 본 우리는 살기 위해 필사적으로 기어가기 시작했다. GPS란 여러 인공위성에서 신호를 받아서 신호를 수신받는 GPS 수신기의 위치 정보를 확인하는 시스템이다. 처음에 GPS는 미국 국방부에서 군용 목적으로 주로 사용되었으며 민간에서 사용할 때는 선택적 가용성 기능을 통해 의도적으로 오차를 발생시키며 정확도를 제한했다. 그런데 2005년 5월 2일 미국 정부의 GPS 정책이 변화되었다. 선택적 가용성 기능을 해제한 것인데 덕분에 GPS 신호의 정확도가 대폭 향상되었고 일반인도 몇 미터 이내의 정확도로 자신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변화는 GPS 기술의 상업적 및 대중적 활용을 촉진했으며 이후 여러 새로운 응용 기술과 활동이 등장한다. 그중 하나가 지오캐싱이라 불리는 앱이다. 지오캐싱은 2005년 5월 오레곤주에 거주하던 데이브 월머의 아이디어에서 시작되었다. 그는 GPS의 새로운 기능을 시험하기 위해 좌표를 설정하고 그 좌표에 맞춰 작은 상자를 숲속에 숨기는 게임을 제안했다. 이 상자를 찾는 사람은 GPS 좌표를 따라가서 상자의 위치를 찾아내고 안에 있는 물건을 교환하거나 기록을 남기는 방식으로 일종의 보물찾기와 같았다. 월머가 자신의 웹사이트에 좌표를 공개한 후 전 세계 사람들이 게임에 참여하면서 현재의 지오캐싱이 만들어진 것이다. 현재 지오캐싱의 진행 방식은 이렇다. 참가자는 스마트폰의 앱을 통해 주변에 숨겨진 캐시의 좌표를 확인하고 GPS를 사용해 해당 위치로 이동한다. 캐시를 찾으면 안에 들어있는 기록 노트에 자신의 이름과 날짜를 적고 기념품이 들어있다면 다른 물건과 교환할 수 있다. 캐시는 참가자들이 직접 숨기며 이들은 캐시의 좌표와 정보를 지오캐싱 앱에 등록해서 다른 사람들이 도전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방식은 강력한 확장성을 통해 글로벌 커뮤니티의 형성에 도움을 주었고 증강현실 기술이 접목되면서 단순한 게임을 넘어서 혁신적인 기술 활용의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그런데 지오캐싱이 수년에 걸쳐 발전함에 따라 이러한 캐시 중 일부를 찾는 난이도가 높아졌다. 때로는 캐시를 찾기 위해 절벽을 오르거나 수중 다이빙을 해야 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이렇게 위험한 곳을 탐험하다가 사고사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금지하는 법률을 두는 곳도 있다. 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지오캐싱을 하던 중 발생한 두 건의 사고다. 2018년 6월 9일 체코 30세 내외의 남성 2명, 여성 2명의 커플 그룹이 지오캐싱을 위해 프라하 코트와시카 저수지로 향한다. 이곳에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 만한 크기의 터널이 있는데 그 안에 2개의 캐시, 모톨스키 포톱과 문샤프트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곳은 즐리친에서 시작해서 불타바강까지 흘러내려오는 복개된 모톨스키 하천이 있는 곳이었다. 여기서 복개 하천이란 자연적으로 흐르는 하천을 콘크리트나 벽돌 등의 인공 구조물로 덮은 것을 말한다. 덮인 하천은 일종의 지하 터널이 되는 것이다. 모톨스키 하천은 완전 복개 구간이 4.3km, 일부 복개 구간이 5.7km로 총 10km에 달하면서 프라하에서 가장 긴 지하 터널 중 하나였다. 또한 복개된 구간은 단순히 하천이 흐르는 곳이 아닌 프라하에 비가 올 때 도시 곳곳에서 흘러들어온 빗물을 불타바강으로 흘려보내는 배수로 혹은 하수도 역할을 하기도 했다. 이들이 진입할 입구인 코트와시카 저수지의 배수구는 저수지가 범람하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설치되었는데 사진과 같이 수면이 조금만 높아져도 구멍으로 엄청난 양의 물이 흘러들어가는 구조였다. 실제로도 주기적으로 완전히 범람하면서 터널 내부에 물이 역류하거나 불타바강으로 떠내려온 시체가 발견되기도 했다. 때문에 터널에 들어가는 행위는 매우 위험했지만 보물을 찾는 목적의 지오캐셔뿐만 아니라 일반 탐험가들 사이에서도 인기 있는 곳이었다. 터널은 복잡한 통로들이 얽혀 미로 같았고 하수도만의 독특한 생태계를 구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저수지에 도착한 이들은 터널로 들어갈 준비를 했다. 터널 입구는 4m의 수직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준비한 로프를 설치한 후 차례로 어둠 속으로 내려갔다. 그런데 이때 이들이 실수한 점이 있었다. 보통 이곳을 탐험하기 전에는 안전을 위해 일기예보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이들은 기상 상태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들은 흐르는 하천을 따라 차례로 앞으로 나아갔다. 입구 쪽은 터널이 꽤 넓어서 평범하게 걸으면서 나아갈 수 있었다. 대부분의 벽은 습기로 젖어 있었고 더러운 물이 고인 곳도 존재했으며 물 위를 걸어야 하는 구간도 존재했다. 그렇게 수백 미터를 별 문제 없이 나아갔는데 별로 달갑지 않은 구간에 진입한다. 좁은 통로를 기어서 가야 하는 구간이었던 것이다. 그렇게 기어서 나아간 지 몇 분 안 되었을 때 뭔가 이상했다.
멀리서 기차가 달리는 소리가 들렸는데 근처에 철도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렇게 서로가 불길한 예감을 느끼며 의견을 나누던 중 기차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소리가 나는 뒤쪽을 바라보고 있는데 멀리서 엄청난 양의 물이 급격하게 밀려오고 있었다. 해당 날짜에 엄청난 폭우가 예보되어 있었고 저수지에서 수백만 리터의 물이 쏟아지고 있었던 것이다. 불행 중 다행히 앞쪽의 통로는 다시 넓어졌지만 채 얼마 안 되어서 머리까지 물이 덮쳤다. 아직은 윗부분에 숨을 쉴 정도의 공간이 있었고 물의 흐름에 몸을 맡기며 간신히 수영하며 떠내려갔다. 그런데 옆쪽의 다른 통로에서도 물이 쏟아지며 내려왔고 두 거대한 물결이 충돌하면서 사방으로 솟구쳤다. 결국 통로는 물이 천장에 닿을 정도로 가득 채워졌고 물이 채워지지 않은 겨우 5cm 정도의 공간으로 숨을 쉬기 위해 물에 가라앉지 않도록 필사적으로 헤엄쳐야 했다. 이때 두 명은 헤엄치며 간신히 숨을 쉴 수 있었지만 나머지 두 명은 물의 거센 흐름에 이기지 못해 가라앉았다. 이때 근처에 있는 샛길로 향하면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 몇 개를 찾을 수 있었지만 물의 흐름으로 인해 다른 좁은 길로 향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그렇게 악몽 같은 곳에서 떠내려간 지 수십 분이 지났을 때 순식간에 넓은 공간으로 빠져나왔다. 옆을 보니 불타바강에 유일한 스쿠프 다리가 있었고 이는 배수로에서 빠져나왔음을 의미했다. 이때 근처에 증기선과 다동선이 떠 있었는데 배수로에서 떠내려온 사람들을 발견했고 구명 보트를 던져 구조했다. 그런데 문제는 구조된 인원이 단 2명이었다는 것이다. 일단 구조된 인원들만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찰과상과 타박상을 진단받는다. 나머지 인원들을 찾아야 했지만 날씨로 인해 터널을 수색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때문에 구조가 지연되었고 다음날 2시가 되어서야 구조 다이버들이 터널을 수색하기 시작했다. 이때 구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하에서 무선 통신이나 모바일 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했으며 가시성이 좋지 않아 방향을 잡기 어려워서 작업 과정이 매우 복잡했던 것이다. 결국 다음날까지도 배수로에서는 아무런 흔적도 발견하지 못했지만 전날 유일한 스쿠프 다리 밑에서 발견된 여성 시신의 신원을 확인했는데 실종된 지오캐셔 중 한 명임을 확인했다. 그렇게 며칠간 수색이 진행되었고 사고가 발생한 지 6일이 지난 6월 15일 불타바 강의 슬로반스키 섬에서 실종된 남성의 시신을 수습하며 사건이 마무리된다. 이 사건으로 인해 원래 자유롭게 진입 가능하던 저수지의 입구 진입에 제한이 생겼고 지오캐싱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많아지며 잠재적으로 위험한 곳에 위치한 캐시를 제거하거나 설치를 금지하는 조치가 이루어졌다. 후에 생존자의 인터뷰에서 입구로 들어가기 전 날씨가 좋았다라고 주장했지만 당시 프라하 기상청의 날씨 레이더에 따르면 해당 장소에서 약 50km 떨어진 곳에서 프라하 방향으로 격렬한 폭풍이 이동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13년 10월 22일 덴마크 작은 해안 마을인 케그나이스에 2명의 독일인 관광객이 찾아왔다. 각각 40세, 44세 남성으로 오랜 친구였던 이들은 지오캐싱을 하기 위해 덴마크로 휴가를 나온 것이었다. 이들은 오후 2시 마을 남쪽의 해안가에 도착한다. GPS는 해안에서 약 150m 떨어진 바다 한가운데를 가리키고 있었다. 이때 정확한 위치를 알더라도 바다 한가운데라 찾는 게 까다로웠기 때문에 캐시 소유자가 첨부해 놓은 힌트를 확인했다. 즉, 녹색을 뜻하므로 맥락상 녹색 부표에 숨겨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게 정확한 위치를 확인한 후 수영복을 입고 물에 들어갈 준비를 한다. 그런데 이때 이들이 간과한 점이 있었는데 캐시 소유자의 의도는 보트를 통해 부표로 접근하는 것이었다. 보트로 접근을 해야 하는 이유는 북유럽의 해안선은 강한 해류가 존재하는 것으로 유명했기 때문이다. 해당 해안 역시 강한 바람과 조류가 발생하는 곳으로 보통 카이트 서핑을 즐기는 사람들이 자주 방문하는 곳이었다. 또한 당시 북유럽의 가을 바다는 이미 겨울로 진입하는 단계였는데 당시 수온은 섭씨 12도 정도로 매우 차가운 편이었다. 하지만 이들은 어떠한 보온 용품 없이 수영복 한 장으로 버틸 셈이었다. 그렇게 맨몸으로 물에 들어갔는데 44세였던 남성은 너무 차가웠던 나머지 수영하는 것을 포기했고 해안에서 기다리기로 결정한다. 그렇게 40세 남성 혼자서 바다로 뛰어들었다. 처음에는 차가운 바닷물 외에 큰 문제는 없어 보였다. 그렇게 100m쯤 나아갔고 수심은 약 5m 정도 되었을 때 이전과 달리 강력한 물의 흐름이 느껴졌고 곧이어 강력한 파도가 그를 덮쳤다. 이때 체온이 떨어져 힘을 많이 잃은 상태였기 때문에 몸을 제어할 수 없었다. 당황스러운 상황으로 공황이 찾아왔고 해안으로 돌아가기 위해 필사적으로 헤엄쳤지만 자연의 힘은 이미 그의 의지를 넘어선 것이었다. 감당할 수 없는 물의 흐름으로
해안에서 점점 멀어지며 허우적거리기 시작했다. 이를 지켜보던 40세 남성은 친구를 구하기 위해 바다로 뛰어들었다. 그렇게 30분 이상을 차가운 바닷물과 강력한 해류로부터 고군분투했지만 친구는 가라앉은 건지 보이지 않았고 저체온증으로 의식이 희미해져 갔기 때문에 급하게 돌아가기로 결정한다. 그는 곧바로 덴마크 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의식을 잃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친구가 물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못했다. 병원에 도착해서 회복한 후에야 친구에 대해 말했고 결국 사고가 발생한 지 2시간이 지나서야 친구가 구조된다. 하지만 그는 이미 익사한 상태였다. 이후 해당 캐시는 즉시 폐쇄되었고 환경적인 위험 요소를 고려하지 않은 것과 잠수복과 같은 적절한 보호장비 없이 차가운 바다에 들어간 점 등이 지적되었다. 이외에도 캐시를 찾기 위해 높은 구조물을 올라가거나 오래된 공사장을 탐험하는 등 무모한 도전을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당하는 많은 사례가 존재한다. 사고가 있을 때마다 캐시를 폐쇄하거나 안전수칙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지만 높은 난이도의 도전적인 캐시는 그만큼 큰 성취감을 주기 때문에 지오캐셔들의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도전하려는 욕구를 억제하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한다. 사회의 인식 또한 지오캐싱의 위험성을 크게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오캐싱은 기본적으로 즐거운 취미활동 정도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번에 다룬 사고들은 이 활동이 때때로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경고한다.